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술과 과학, 철학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지식을 갖춘 그야말로 르네상스맨이시죠.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다정하게 하시는 김상욱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심채경 박사님이랑 공저로 내신 과학 산문에 보니까 되게 지적으로도 서로 이제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고, 와, 정말 말이 잘 통하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책을 내게 된 배경 같은 게 뭐 딱히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복복서가에서 메일이 왔고요. 네. 김영하 작가님의 제안으로 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심채경 박사님이 같이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글을 연재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이 컨셉 자체도 김영하 작가님이 제안을 해주신 거군요. 모르겠어요. 김영하 작가님 아이디어인지 거기에 있는 어떤 다른 스텝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김영하 작가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심채경 박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김영하 작가님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뭔가 같이 얽혀서 일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이미 지금 글을 시사인에 연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예, 이걸 하나 더 했다가는 망할 게 분명한데도, 앞뒤 안 가리고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많이 후회를,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그냥 연재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 연재를 보는 독자들의 어떤 반응에도 또 이렇게 뭐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였나 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란 코너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독자들의 어떤 편지를 받아서, 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답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답을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상당한 스트레스여가지고, 원래 편지를 격주로 쓰게 돼 있었어요. 제가 한 주 쓰고, 그 편지를 받아서 신 박사님이 다음 주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본인이 편지를 쓰지 않은 주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한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매주 뭔가 새로운 글을 계속 써야 되는데, 저는 3주마다 한 번씩 시사인을 써야 되니까, 네. 이게 2주, 3주니까 6의 배수로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왜 이걸 했을까. 근데 원래가 그렇죠. 원래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네. 한번 저지르고 후회하고. 네.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 사람이 쓰면은 자기가 어떤 좀 구상을 하잖아요. 책을 쓸 때, 소설 같은 경우에 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지간하면은 내가 이렇게 써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주제까지 도달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약간 남이 뭘 던져줘가지고 거기에 일주일 만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럴싸하게 좀 품격 있게 나가려면 그게 참 힘든데, 이 두 분이 서로 상의를 안 하시고 주제를 이렇게 던지신 거는 확연하게 느껴졌고, 다들 굉장히 이런 것도 순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적 순발력이 상당하시다. 이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끄덕끄덕하게 만들고, 약간 좀 이렇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게,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받아치신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편지가 올 때까지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를 구상하기 힘드니까,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롱텀으로 글의 주제를 정하고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시사인에 연재하는 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전에 주제가 잡혀서 한 네. 2, 3주 이상을 책도 보고 이제 조사를 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스타일인데, 네. 이거는 너무나 순발력을 요하는 글이라서 되게 괴로웠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편지를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이라 편지라는 그 형태에도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원래 편지는 되게 내밀한 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즉 예를 들어 중간에 제가 천문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심채영 박사님이 천문학 얘기는 다 알 텐데 둘이 만나서 얘기했으면은 절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인데, 네. 제3자 독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천문학자한테 천문학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설명을 하면서도 또 적정한 선에서 끊어야 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누군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편지를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방송 진행자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카메라나 뭐 마이크 저편에 이걸 듣는 사람이 또 보고 듣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그걸 강하게 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심채영 박사님 별로 의식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본인은 그냥 편지 쓰는 느낌으로 되게 보시면은 글도 약간 다르잖아요. 주제가. 약간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져요. 심채영 박사님 별로 그렇게 의식 안 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고. 저는 이제 의식 많이 하면서 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많이 고생했던 것 같긴 해요. 표지가 이렇게 탁구를 하는 모습인데 아주 잘 만든 표지 같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는 벌써 거슬린 게 제가 왼손잡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랬더니 네. 이게 오른손으로 하면 이게 안 보이게 돼서 할 수 없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술적 변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뭐 오른손잡이 선수가 이렇게 탁구 채는 왼손으로 잡을 수도 있죠, 가끔. 테니스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라켓 이렇게 바꾸기도 하시던데요. 네, 그렇게 또 네. 변호해 주신다면. 네. 저도 순발력 있게 한번 네. 얘기해봤습니다. 과학 산문이 근데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책 넥서스하고 조금 이제 막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넥서스는 원래 읽었던 책이니까 어떤 걸 여쭤보지 하면서 과학 산문을 읽는데 이거 하라리도 걱정하던 일인데 우려하던 일인데 흥미롭게 보던 일인데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넥서스. 일단 책 소개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목소리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넥서스 어떤 책입니까? 넥서스라는 책, 아마 유발 하라리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요. 유발 하라리는 정말 이 인류의 역사를 거대한 규모에서 아주 환원주의적으로 네. 착착 정리해서 쉽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인데요. 네.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해서 네.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염두에 두고 네.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인공지능의 디스토피아들이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네.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정말 설득력 있고 약간 상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고 제 인공지능에 대한 제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다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지금의 시성을 생각했을 때 현재 네.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모두가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하라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좀 하라리도 마냥 모든 사람들의 100% 지지를 얻는 저자는 아니잖아요. 강하게 불호를 드러내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뭐 사피엔스 때부터 그랬고 이제는 사실 또 본인의 이제 전문 분야에서는 많이 벗어난 책을 쓴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중세 역사학이었던가 뭐 전공이 중세 전쟁사였죠. 중세 전쟁사였는데 사피엔스는 뭐 그래도 뭐 역사 얘기니까 뭐 그랬는데 호모 데우스는 약간 뭐 역사 얘기도 반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넥서스도 뭐 역사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이젠 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이고 그것도 인공지능이라는 주제 역사학자가 인공지능 얘기하는 책인데 하라리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약간 이야기꾼 정도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토리텔러, 아주 뛰어난 이 시대에 정말 뛰어난 스토리텔러가 아닌가?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소설을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역사학자라는 강한 자신의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역사학을 토대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피엔스에서도 사실 뒷부분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다 동일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역시 이분이 이쪽 이공계 쪽은 좀 약하구나 그런 느낌을 보면서 읽었지만 네. 뭐라 그럴까 역사를 물론 환원주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아주 압축하여 진짜 명징하게 설명을 해내는 능력은 정말 최고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상상의 질서, 사피엔스의 핵심이었던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큰 감명을 물론 다른 데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더라고요. 네. 다른 철학자들이라는 거. 근데 이걸 이런 키워드로 이런 방식으로 풀어갔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이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직접 만날 기회가 있어서 방한했을 때 우연히 TVN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
같이 이제 앉아서 토론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사실상 질문만 할 수 있었고, 네. 그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 하기도 힘들었던 그 방송 일정상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직접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는 있었는데, 네. 전 약간 실망을, 그래요?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때는 뭐 좀 이렇게 뭐 명석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발 하라리 같은 경우 지금 이 넥서스를 쓴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와서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에는 뭔가 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알려야겠다는 어떤 그 선지자 같은 자세의 느낌? 선지자나 네. 예언자의 역할을 본인이 해야 한다고 믿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좀 너무 심취한 것 같아요. 심취한 것 같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A를 질문했는데 B가 나오는, 그러니까 물론 질문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네. B를 얘기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이 책에서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전달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좀 까다로운 질문도 해봤지만 그 질문들은 그냥 사실 비껴가서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걸 봤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실망을 좀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나는 지금 너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온 강연 들으러 온 청중이나 아니면 이 TVN 시청자들에게 그렇죠.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 점이 약간 좀, 하여튼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이분도 역시 뭔가, 뭔가 좀 지금은 많이 좀 그 스타가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날도 이제 막 시간 관리도 그렇고, 그날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 흔히 보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 모든 그 진행되는 상황들이. 북투어를 정말 이렇게 정말 거의 쇼비즈니스에 가깝게 네. 예, 촘촘하게 네, 그래서 뭐 아마 출판사나 아마 그 흥행을 돕는 어떤 여러 에이전시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과학 산문에서 제가 읽고 누구 얘기인지는 몰랐지만 또 꼭 하라리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들은, 막 진짜 깔깔 웃으면서 읽은 대목입니다. 흔히 대중 강연에서 질문자가 A를 물었는데 연사가 뭐 그 A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가지고 어떻게 답하지 하고 궁금해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답변은 그냥 A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엉뚱한 B를 이야기를 하면 시작은 A로 해야 돼요. 시작은 A로 하는데 네. A로 하다가 슥 빠져서 B로 가서 네. B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B를 재밌게만 얘기해주면 청중들은 언제나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네, 거기서 혼자 외롭게 교수님만 지금 A 질문한 거 대답 안 했는데 왜 다들 저 같으면 이제 넘어가는 손 거지? 들고 근데 네. A는 답 안 하셨는데요. 이제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거 못하죠. 사실 네. 분위기상. 네,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나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잘 쓰는 수법이기도 해요. 그러세요?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 나오면 얼굴 빨개지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저희는 요즘은 그때 그냥, 그럴 때 모른다고 답하라고 배워요. 그 학위 과정 때 이제 네. 그 수많은 랩 미팅을 할 때 발표를 하고 하면 계속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답이고 네. 그때 괜히 이상하게 하다가 B로 가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납니다. 교수님 일단 쉬운 질문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물리학자이실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AI 많이 쓰세요? 어느 정도나 쓰세요? 전 많이 안 써요, 사실. 그러세요? 저는 사실 어얼리 어댑터라는 말에 반대말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아서, 네. 저는 지금도 다 종이책을 보고 쓰고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그게 저한테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인공지능도 현재는 저는 인공지능 검색, 좀 똑똑한 검색기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온 공대 같으면은 워낙 그 연구실 자체가 랩이 하나의 마치 어떤 어떻게 보면 회사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공동 연구를 하는 셈인데, 물리학은 사실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공대에는 AI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교수님 물리학도 연구실에는- 많이 써요. 아,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요.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혹시 안 쓰나요? 저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네. 물리학과에서도 지금 일단 프로그래밍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프로그램을 사람이 짜지 않아도 되거든요. 코딩을 그냥 바이브 코딩을 코딩이라는 그냥 걸로. 뭐 말로 하면 다 짜주니까요. 네. 프로그램을 다 코딩을 해주고 네. 번역이라든가 논문 요약이라든가 네. 그전에는 그 많은 논문들을 다 일일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네. 사람이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 원문 논문을 이렇게 많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번역을, 요약을 해주니까 그런 걸 다 읽을 요약을. 필요가 없이 중요한 논문만 쭉 추려서 볼 수도 있고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읽으면 되는 그리고 뭐 번역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네. 논문 쓸 때에도 틀을 잡아주고 고쳐주고 하는 거 다 해주니까 이미 인공지능 없이는 그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더 이상 연구 못한다는 얘기 나올 정도가 됐어요. 벌써 그 정도인가요? 네, 이미. 아, 이거 없이 못 씁니다. 더 이상 못 살아요, 다들. 이제 뭐 번역, 요약, 뭐 코딩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그 연구의 한 주체로서 거의 뭐 팀원 정도의 급으로서 그런 역할을 막 하는 지금 그런 학부 수준의 대학 그 물리 문제 다 풀 수 있고요. 예, 대학원생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은데 네. 웬만한 것들은 다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원래 공동 연구자가 필요한데 네. 물론 어느 선 이상 못하죠. 못하는데 뭐 가벼운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 이미 분리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더 이상 그 구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 이제 뭐 그 정도 레벨에 이미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AI 시대가 닥치는 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고 이미 닥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되게 거칠게 낙관론자 진영이랑 회의론자 진영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하라리는 회의론자 진영의 예언자가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를 풍긴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교수님은 굳이 진영을 택하라고 하면 얼리 어댑터는 아닌 건 알겠는데 뭐 좀 어떤 의견이세요? 약간 이거 두렵다, 좀 경계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 괜찮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다 낙관론자죠. 그렇지 그렇겠죠. 않으면 네. 이 연구를 못 할 거예요. 내가 하는 연구가 인류를 디스토피아로 인도한다는 걸 알면서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저는 가끔 무기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기 연구를 하라 그러면 안 할 텐데. 네.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그 비슷한 문제가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먼저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도 안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이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들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과학기술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이 책이 저한테 중요했던 것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아마 처음은 아니겠지만 이 인공지능은 약간 뭔가 비관적 측면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준 그러니까 다 설득당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제가 생각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고 그런 측면들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상당히 다를 수 있겠구나 상황이.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그 다른 기술과 달리 훨씬 더 많은 통제와 개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저한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굉장히 같이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라리의 그 주요 주장 중에 하나가 뭐 아주 뭐 핵심 주장은 아니지만 AI는 여태까지 나온 기술하고는 다른 기술이다. 네. 행위의 주체자다. 맞아요.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AI에게 많은 그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또는 AI에게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AI는 벌써 이미 선택을 하고 있죠. 네. 참여를 한다고 봐야 되고 네. 앞으로 더 많이 참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네. 거의 뭐 지시를 내리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전 하라리 생각에 동의합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이. 저도 이 넥서스를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AI 디스토피아야 뭐 저희가 터미네이터 나왔을 때부터 예, 쭉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뭐 생각을 했는데 하라리가 제시하는 관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되게 어떤 근본적인 어떤 주장을 하나 펼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접근하게 되면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이 옳냐. 그거 한 몇백 년 동안 서구 사회가 믿어왔던 생각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걸? 이거는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진한 관점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정보를 얻고 많은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분열할 수도 있고 퇴행할 수도 있고 어쩜 최근 한 20년 여러 서구 사회들이 선진국들이 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 AI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논지인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사실은. 그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순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정보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거 굉장히 이발 하라리의 특유의 관점이죠. 굉장히 큰 스케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는 끝없이 어떤 완벽한 규칙이나 규정을 문서화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를 이해 못했다는 건데. 네. 그러면서 사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경과 뭐 경전으로 탈무드라든가 경전을 만들어서 네. 경전에서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서로 모순 없이 완벽하게 문서로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나 거기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될 때 상당히 많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두고 결국은 싸우다가 분열되고 인간끼리 싸우고 그게 역사에서 반복돼 왔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재밌는 예들이 있죠. 인쇄술이 보급된 다음에 오히려 마녀 삼냥이 그것도 그렇고 안식일에는 네. 일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예인데요. 저는 네. 그게 지금도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헌법에 나온 그 규정들이 네. 우리 생각에는 끝없이 헌법과 법률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완벽한 법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에 겪었던 그 민주주의 작년 재작년 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헌법을 가지고도 뭔가 합법적으로 반민주적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끝없이 똑같은 법률을 놓고서 이 법률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원래 법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그 법을 또 막 이용해 가지고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법을 보완해서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넥서스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완벽한 체계를 만들 수 없을 거라는 사실 단순히 인공지능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법과 제도의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하라리 주특기인 것 같아요. 한창 어떤 논의가 오갈 때 그 논의 밑에 있는 가정을 하나 부숴버리는 게 그렇죠. 호모데우스를 읽을 때도 너무 서늘했던 게 모든 사람들이 지능과 의식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분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넥서스에서도 저희가 사실 이게 언론인 출신인 저한테는 정보를 더 많이 공개를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게 모든 기자들이 내세우는 그렇죠, 언론사들이 그렇죠. 내세우는 자기 합리화 변명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뭘 내세우면 그 정보가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엔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그래? 하고 제대로 따져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보 숨겨야 되나? 참 깊은 고민을 시작부터 막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좀 잠깐 쉴까요? 네. 좀 머리도 벌써 좀 힘들어요. 가라앉히고 힘듭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 좀 이 힘든 마음이 가라앉을까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수인데 윤하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네. 윤하님이 또 최근에 또 그 물리학 천문학자들을 위해서 또 그 장학금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결혼하셨는데 네네. 아시죠? 예,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결혼도 하셨고 네. 저도 몇 번 만났었어요. 만나서 이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네. 근데 그런 관심이 그냥 단순히 호감에 그치지 않고 이공계 쪽 특히 이제 물리 천문학 하는 학생 가운데 네.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만드셔가지고 정말 더더군다나 좋아했지만 존경까지 하게 됐는데 그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겠습니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물리학 개념이더라고요. 저는 노래 나온 다음에 와 했는데 그 얘기도 김상욱 교수님과 나눠보고 싶었지만 일단 저희에게 닥친 AI 시대 이 얘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물리학자이실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책 그 과학 산문에 아예 챕터 한 챕터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였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합법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거 저희들이 다 깨쳤죠. 네, 깨쳤고 그거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까 이제 뭐 유대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경전 해석을 놓고 랍비한테 달려가듯이 저희들도 헌법 해석을 놓고 헌재의 해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교수님은 이제 과학산문에서 기성정당의 역할을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속으로 한국 정당들의 건강성은 2026년 초 현재 그냥 이미 물 건너갔다. 이거는 뭐 아주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AI가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텐데, 뭐, 어떤 뭐 드는 생각이라든가, 뭐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염려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아니면 뭐 그런 걸 포함한 이 사회 전체의 어떤 민주적 분위기, 뭐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보통 제 답은 모른다가 답인데 일단 이 책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히 그 계엄이 선포되던 그때 이제 제가 편지를 쓸 타임이었는데 편지를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런 주제를 써야겠다. 지금 나라가 이 난리인데 뭐 한가하게 거기서 무슨 뭐 블랙홀 얘기하고 있고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상황인 만큼 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도 되게 걱정이, 물론 편지라서 뭐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또 잘못된 글을 썼다가 또 나중에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많은 고려를 하신 끝에 쓰신 편지군요. 네, 사실은 뭐 신문 칼럼이면 더 마음 편안하게 안 썼을 텐데 이건 내밀한 편지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들에게라도 뭔가 좀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전달해야겠다는 뭔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어차피 어떤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얘기를 깊게 하기는 어렵고 그 시기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였고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 일들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보자 해서 그 내용을 썼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미스터리 같은 존재가 정당이에요. 제가 몇 번 물어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그래서 왜냐면은 그 삼권 분립이란 것이 권력의 분할이란 것이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전에 왕이 다 갖고 있던 권력을 쪼개가지고 이제 서로 견제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입법부와 행정부가 왜 하나의 정당이 장악하도록 만들었을까? 사실상 삼권 분립에서 두 개를 하나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정당이 대통령 후보도 내고, 뭐 좀 세게 묶으면 의원 내각제가 되고,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상당히 엄격한 삼권 분립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장관도 삼권 분립의 위배가 아닐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대부분 뾰족하게 답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글을 몇 번 썼어요. 시사인에. 역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언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걸 읽다가 깨달은 것이 정당이라는 것이 좀 이상한 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민주주의를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1700년대에. 민주주의를 디자인을 할 디자인하고 다음에 그 1800년대에 처음 시행이 되기 시작하고 영국에서 그럴 때만 해도 정당은 없었더라고요. 정당이란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나 막 가서 그냥 유명한 사람이 나가면 당선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가 되게 불안정성, 정치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고 개개인이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혼자 싸우는 거랑 둘이 힘을 모아서 싸우는 거랑 그렇죠. 정당을 이쪽이 더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 1800년대 말이 되면은 이제 정당을 중심으로 이제 다 모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민주주의의 계획에는 없던 거였고 다음에 이것이 그 서구에서는 본의 아니게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네. 원래 민주주의 제도에 들어있지 않은 약간 좀 이게 변형된 형태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뭐 게임 이론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뭐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이 뽑히려는 사람은 자기 세력을 많이 모아야 세력이 되고, 필요한 거죠. 네. 네. 세력을 모으다 보면 그게 결국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맞아요. 높고 네.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뽑힌 다음에 어떤 장관직 같은 거를 이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거래라고 할 수 있겠고 좋게 얘기하면 책임 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거는 어차피 결국 양당으로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세 당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양당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 대통령 후보가 되면 50%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 책의 핵심은 그 자리에 그 후보 자리에 갖다 놓은 바로 정당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최소한 검증된 사람을 거기에 앉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히틀러도 예를 들었고 이제 무솔리니도 다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네. 파퓰리스트들인데 정당이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하지만 유명하기만 한 인기만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자. 그랬다가 조정 못해서 무너지는 게 20세기에 수없는 반복되는 행태였는데 네. 정확히 트럼프도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고 정확히 우리도 그 방식을 통해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정당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정당이. 그 얘기를 뭐, 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해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근데 뭐 많은 경우에 이 정당의 책임, 뭐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뭐 법적 책임은 기업 법인에 물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존재론적 책임을 따지자 보면 결국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뭐 대표와 이사회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결국 그 정당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당원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당원이 유권자고 결국 이제 돌고 돌면 같은 거 아닐까요? 유권자의 책임을 묻는다랑 당원의 책임을 묻는다 같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정당은 그 상대적으로 폐쇄적일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봤지만 그 정당의 당원이라는 것을 조작할 수도 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생각이 전체 유권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금의 이런 상황이 뭐 정말 국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당만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책임의 주체가 단순히 유권자라고 얘기해 버리는 것은 국민 절반을 책임자로 하는 건데 그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넥서스 이야기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국 정당 정치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한 이야기, 또 교수님 방금 전에 해주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라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아까 저희가 했던 이야기랑 이어지는고 하니 하라리는 이걸 되게 큰 틀에서 정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봅니다. 하라리는 독재 정부하고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사회에도 큰 차이는 결국 정보 네트워크에 있다. 독재 정권은 모든 정보 네트워크에 모든 집합하는 허브가 딱 하나가 있고 그 사람이 그 권력이 나오는 거는 자기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정확히 정보 네트워크가 그 반대다. 분산형을 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계속 협조를 구조적으로 이루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특하게 등장하는 게 민주주의 정보 네트워크로 설계를 했는데 거기서 포퓰리스트가 부상을 해서 마치 자연 발생적으로 부상하는 것처럼 히틀러도 그랬고 최근 21세기의 여러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분명히 한 사람이 정보를 쥘 수 없게 만들었고 여러 견제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포퓰리스트 정치인에게 표를 지지를 몰아주면서 이 사람이 정권을 쥐고 그 다음에 결국 독재로 한 걸음 갈 수도 있게 하는 이 현상, 이거는 하라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실패이고
정보가 많아질수록 저절로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사회가 된다는 게 안 된다는 반증이다. 요 논리도, 이 논지도 그럼 저희가 몸으로 겪은 셈일까요? 저희가 사실 지금 2026년, 작년 2025년, 그 재작년 2024년에도 대선이 있던 해건, 뭐 없던 해건, 뭐 어떤 경랑이, 정치적 경랑이 있던 해건, 정보가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쪽 편이건 저쪽 편이건 자기 유리한 정보만 봐요. 어떤 분은 어떤 유튜브 채널만 보시고 거기서 말하는 걸 다 믿고, 거기서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믿고, 거기에 반증하는 뭔가 신뢰성 있는 언론들이 반증을 해도 다 외면합니다. 그 현상이 매우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민주주의 정보 네트워크 자체가 구조가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없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여전히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뭐 과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수많은 결과들이 얘기해주는 바는 원래 인간은 이런 민주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인간의 본성은 한 4, 5만 년 전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에 가까울 텐데, 굉장히 작은 소수의 집단이 모여 살다가 거대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런 국가를 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종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요. 저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문화의 힘이라고 하지만 동조 압력도 있고, 그런 주변 것도 사람들이 있고, 다 네. 검다고 하면 나도 검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쟁사의 시각에서는 민주주의를 재밌게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희는 그 민주주의가 이제 궁극적인 어떤 제도, 네. 이게 좋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 유발 하라리가 생각한 그 상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좋다고 믿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의 체제니까. 물론 당장으로서는 또 다른 대안도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뭐 실험해 본 것도 없고. 전쟁사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죠, 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군국주의 혹은 파시즘이 있잖아요. 네. 파시즘보다 전쟁을 더 잘하는 제도예요. 민주주의가요? 민주주의란 제도가 우월한 것은 파시즘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제도예요. 총력전 상황에서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일본과 네. 싸우거나 독일과 싸울 때, 네. 이 체제가 더 전쟁을 더 잘 수행해낸다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땅덩이가 더 크고 가용 자원이 더 많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자원이 많은 걸로 따지면 미국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구도 뭐 중국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그래서 사실 그 인류 역사에서는 결국 전쟁에서 이긴 쪽이 헤게모니를 갖고 그 이후의 세상을 지배하는 건데, 네. 지금의 세상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은 민주주의가 적어도 파시즘보다는 전쟁을 더 잘해서 그래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동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체제, 사람들의 동의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일사불란하게 다들 세뇌를 시켜서 움직이는 그 조직보다 더 잘 싸운다는 거죠. 그게 실험적으로 검증된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뭐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환상이거나 이제 주입식 교육일 수도 있고요. 이게 우월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게 또 많은 허점이 있는 제도잖아요. 말이 민주주의지 실제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당 민주주의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이 더 많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전보다는 많은 자유를 주는 건 맞지만,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좀 공허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재밌게, 사실 저는 앞부분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 예상치 못했던 정보의 측면을 아는 게 즐거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파트는 저는 이제 상당히 반신반의하면서 읽긴 했어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제 제 전공도 아니고 너무 위험한 얘기이기도 하고, 섣불리 막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 그래서 하라리 같이 이렇게 역사학자가 이런 미래 얘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게 좀 대단히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좀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흥미로 좀 봤어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진짜로 자기가 지금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세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워낙 말을 잘하니까 넘어가긴 딱 좋지만, 상당히 많이 허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데이터 없이 하는 얘기라서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라리도 좀 신중하게 뭐 여기서 무슨 예상을 한다는 거는 매우 뭐 무의미한 그렇죠. 일이지만 네. 뭐 하면서 단서를 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반박을 못 하겠는 굉장히 암울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학산문에 나온 다른 챕터 AI랑 엮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성은 노가다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었습니다. 읽고 저도 완전 동의했고요. 그치, 동네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노가다 해봐야. 네, 노가다를 해봐야. 해본 사람만이 노가다의 그렇죠. 이 저 좋은 그 장점을 노가다를 통해서만 나오는 그 결과물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술한답시고 뭐 이렇게 저 누워만 있으면 나오는 거 없어요. 근데 노가다 제일 잘하는 게 AI 아닙니까? 기계가 인간보다는 노가다를 더 잘할 확률이 크겠죠. 네. 그럼 창의성도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갖게 될까요? 사실 그 창의성이라는 게 잘 정의가 되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과학산문에서도 두 종류의 창의성을 제가 비교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술적 창의성과 과학적 창의성이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적인 창의성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물론 저는 예술가가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상황에서 답을 고려하지 않고 질문만 던지는 게 예술적 상상력, 예술적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과학적 창의성은 답을 내야 되는 창의성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의 창의성은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그 함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노가다를 강조했던 것은 이제 과학적 창의성은 주로 이미 알려진 모든 바운더리와 테두리, 모든 이론과 이 모든 그 기존에 알려진 것들을 전부 다 안 다음에야 비로소 그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종류의 창의성이라서 노가다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과학적 창의성 정도는 AI가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거는 더 빨리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 네. 근데 거기서 나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제 용기도 필요하고, 다음에 사실 이 바운더리를 정해줬을 때 바운더리를 잘 나가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네. 알파고에게 이 19 곱하기 19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면은 전 세계 누구도 인공지능은 이길 수 없지만 인간은 19 곱하기 19를 풀다가 바둑을 두다가 이거 20 곱하기 20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인공지능이 현재까지 한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여기서도 노가다라는 뜻이 사실 어떤 주어진 루틴으로 주어진 일을 반복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알려진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함으로써 나갈 용기를 얻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의사가 전 세계 의학 논문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AI한테 이 병에 가장 맞는 치료법을 전 세계 모든 의학 논문을 검토한 뒤 제안해줘라고 하면은 얘는 없던 치료법도 제안을 할 텐데 그건 창의적인 거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게 기존에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긴 하죠. 그다음에 네. 그것이 이제 막 헛소리일 때도 많은데, 네. 인간도 물론 그렇죠. 그래서 헛소리 가운데에서 뭐가 잘 들어맞는 게 창의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이미 인공지능은 창의적이죠. 헛소리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연히 뭐가 하나 잘 거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큰 차이가 있다면 적어도 아까 이 노가다를 많이 하는 인간은 적어도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능력이 가정되어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인공지능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이미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반복하거나 이 안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의 재조합은 근데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거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라 창의성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넥서스 진짜 이 하라리의 주장에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할 얘기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적어도 창의성의 개념 같은 거는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점점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전혀 창의적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네. 그 인간 정도의 그러니까 보통 인간 정도의 창의성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창의성을 아직 띄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의 창의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긴 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교수님, 저희한테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요. 마지막 지평선인가요? 이 바운더리를 깨고 더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지만,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추천곡 하나 골라주십시오. 어떤 거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천공의 성 라퓨타 OST를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특히 라퓨타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맞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저희가 이론 물리학 실험실이잖아요. 네. 그때 저희 실험실의 메인 컴퓨터의 서버 이름이 라퓨타였어요. 카이스트 이론 물리학 서버가 이름이 라퓨타였습니까? 왜냐하면은 라퓨타라는 곳이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론가들이 모여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짓거리고 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딱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서버 이름을 라퓨타로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특히나 이 라퓨타,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라퓨타라는 이것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음악도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천공의 성 라퓨타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소녀.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곡 천공의 성 라퓨타 사운드 트랙 중 하늘에서 떨어진 소녀 들으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